민법 기본 이론 10회차. 오늘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대해서 배울 건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이 된다. 먼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행위로 채권자에 의해서 중단이 되는 것이고, 승인, 그러니까 승낙하는 것은 채무자의 행위인 것이다. 의, 채권자의 행위.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권리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와 사용할 수 없는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진행한 소멸시효 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원칙적으로 시효 중단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주장 증명 책임은 시효의 중단 사유에 대하여는 시효 완성을 다투는 자, 즉 그 중단으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주장 증명 책임이 있으며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 아니다. 즉, 이 시효 중단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주장 증명 책임을 해야 한다. 중단 사유에 대한 검토. 청구, 재판상 청구의 개념. 재판상 청구란 원칙적으로 권리 주체가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행의소, 확인의소, 형정의소는 물론 본소, 반소, 나아가 재심의소 등도 포함된다. 법적 근거.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이유와 관련하여 판례 입장은, 권리자가 권리를 재판상으로 주장함으로써 소멸시효의 기초인 사실상태를 깨뜨렸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된다는 권리 행사설로 이해된다. 건축주 명의 변경을 구하는 소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이 되고, 파면처분 무효 확인에서는 보수금 채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소의 제기에 의하여 보수금 채권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즉, 보수금이라는 것은 임금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 파면처분 무효 확인에서는 파면처분 무효 확인에서는 보수금 채권. 그러니까 갑과 을이 있으면은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하는 소를 말하는 건데, 임금 채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보면 돼. 이때도 파면 처분 무효 확인에서도 채권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 관계를 기초로 하여 재판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 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서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형사소송, 행정소송.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은 사건 행사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건에 대한 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형사소송은 시효 중단이 인정이 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면,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조세를 처분하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조세 환급을 구하는
그러한 부당이든 반환 청구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배상 명령의 신청도 시효가 중단이 된다. 이것도 형사소송인데 예를 들어서 뭐 갑이 을을 때려가지고 이 을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배상 변경의 신청도 예외적으로 시효 중단을 인정하고 있다. 응소와 시효 중단 244번 응소행위가 뭐냐면 만약에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는데 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극적 확인 소송을 해. 그게 뭐냐면은 나는 너에게 빚을 진 적이 없다.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구하는 소극적 확인 소송을 하는데 이 채권자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거야. 응소행위를 하는 거지. 나는 아직 채무자가 나한테 1억을 안 갚았다. 1억 채무가 아직은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응소한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응소행위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이 인정이 돼. 하지만 요건이 필요한데 일단 주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이어야 돼. 시효 중단에 대해서 주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이어야 하고 채권자가 응소를 해야 되고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해야 되며 결국에는 이제 채권자의 소송, 그러니까 채권자가 승소를 해야지 이 응소 행위에 의해 심을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 중단 시점은 응소 행위가 있었던 때이고 소제기 시간이다. 이때 요건이 주채무자라고 했는데 주채무자가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주채무자 대신에 뭐 갑에게 뭐 아파트를 보증으로 해주고 있는 물상 보증인 A가 만약에 소를 제기했다 하면은 채권자 갑에게 이 소를 제기했다면은 이 응소 행위에 대해서 소멸시효는 중단이 될 수가 없다. 채무자에게 주장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상 보증인에게 주장을 한 것이므로 이 응소행위로 인해서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은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시효 중단 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은 응소행위에 의한 시효 중단이 되기 위해서는 주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채권자가 승소해야 되고 따라서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한 것만으로는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응소행위에 의한 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으며 채권자가 응소했지만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시효 시효가 중단되어야 한다. 시효 중단의 시점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소제기한 때가 아니라 응소한 때. 이거를 꼭 기억해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170조부터 봐야 되는데 일단 제 170조부터 보면은 시효 중단의 발생 및 소멸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후의 발생 시점은 원칙적으로 소제기 또는 청구 변경서의 제출 시이며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 계속의 발생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소송을 이송한 경우 소제기에 따른 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시기는 소송이 이송된 때가 아니라 이송한 법원에 소가 제기된 때가 된다.
상대방의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 계속의 발생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소송을 이송한 경우 제170조부터 먼저 보면은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 중단. 재판상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시효가 중단이 된다. 재판상의 청구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소송의 각하, 청구 기각 또는 소치하의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전항의 경우에 근데 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데 이거 소송의 각하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 근데 6개월 내에 또다시 재판상의 청구나 이에 대해서 재판상의 청구나 파산 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감류, 가처분을 할 때에는 시효는 최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한 때로 인해서 중단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6개월 내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단효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최초로 재판상 청구 소 제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돼가지고 다시 이제 갑이 소각하를 해서 소송에 각하를 해서 소송을 각하했지만 이때는 중단 효력이 없단 말이야. 근데 중단 효력이 없는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한 번 더 재판상 청구를 하면은 그 다시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 근데 그게 언제냐면 그 최초로 재판상 청구를 한 때, 최초로 재판상 청구를 한 때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제170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은 지급 명령 신청의 각하, 피고의 응소 이후 소가 각하 내지 취하된 경우를 말하는데 지급 명령 신청의 각하라는 말은 지급 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제170조 제2항에 의해서 지급명령 신청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니까 지급명령 신청 각하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170조 제2항에서 당초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피고의 응소 이후 소가 각하 내지 취하된 경우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주 적용해서 그때부터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면 또다시 응소했던 때로 가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흠 있는 소제기. 흠 있는 소제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채권 양도 후 통지 전에 채권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에 대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에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채권 양도 후에 채권 양수인한테 이 채권 양도에 대한 통지 전에 한 재판상 청구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에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이미 채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질문 1이랑 질문 2가 있는데 X 채권이 2020년 8월 30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운명에 있는 채권이야. 그래서 이 채권 양도인 갑이 채권 양수인 병에게 채권을 양수했고 채무자는 이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병이 채권자의 지위 재판상 청구를 한 거지. 이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8월 1일에 소제기를 했다. 재판상 청구를 했다 하면은 중단이 되냐? 네, 중단이 된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계속해서 2020년 9월 1일에 통지가 된다. 어쨌든 통지, 승낙을 안 해도 재판상에 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재판상 청구를 해도 중단 사유에 해당이 됐다. 질문 1을 보면은 채권의 양도 후에 통지 전 채권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 채권 양도. 이번에는 채권 양수인이 통지를 안 했어. 통지를 안 했고 갑이 재판상 청구를 했고 을이 이에 대해서 승낙을 했다 하면 갑은 기각이 된다. 450조의 1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2020년 8월 1일에 갑이 소를 제기했고 소멸시효 중단이 되었고 8월 30일에 소멸시효 될 운명인데 을이 채권 양도에 대해서 승낙을 했고 그러면은 갑의 이 재판상 청구는 결국에는 기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6개월 이내에 병이 양수금 청구에 소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170조 2항에 의해서 최초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채권 양도 후 통지 전 채권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 채권 양도 후 대항 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양도인은 병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선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 병도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 중단의 효력 있는 재판에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인 갑이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 을이 채권 양도의 효력을 승낙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 나 채권 있지 너한테 갚아야 될 돈 있지 하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양도인 갑의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인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청구가 당초부터 무권리자에 의한 청구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수인이 이 채권을 또 받은 양수인이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또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은 제169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해서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이 된다. 양수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가 아니라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게 아니라 다시 최초로 돌아가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양도인.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발생 시점은 원칙적으로 소제기 또는 청구 변경서의 제출 시이며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 계속의 발생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지급 명령이 여기 있었네. 좀 이따 보고. 174면 상단에 보면은 지급 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 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지급 명령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 명령을 신청할 때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법원에 그 의뢰 채무에 대해서 좀 지급 명령 좀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그래서 법원이 이 일을 송달을 했고, 만약에 이제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때와 이의를 제기하는 때로 나눠지는데,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은 얘가 자기 채무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명령이 확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제 165조가 적용이 돼서 채권이 10년 미만이라 해도 10년 미만이라도 지급 명령에 대해서는 10년까지가 연장이 되게 돼. 그리고 이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생기게 되는 거지. 집행력이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을이 나 이 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이 채무자가 이제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이 시효 중단의 효과는 이 소송을 진행한 때가 아니라 자기가 때가 아니라 최초로 채권자가 지급 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왜냐하면 소송을 이행한 대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채무자한테만 유리하게 되는 것이지,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좀 적용을 해주려고 하면은 지급 명령을 신청한 대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이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면 됩니다. 소송이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때가 때 이전에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소멸시효가 이때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최초로 지급 명령을 신청한 때에 그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 그리고 임시적인 시효 중단 효과의 발생.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전체상과 화해를 위한 소환, 이미 출석, 압류 또는 감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라는 것은 최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시적인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지. 근데 청구 같은 경우는 재판상 청구와 재판 외 청구가 있는데, 재판의 청구는 최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최고하는 것은 그냥 재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카톡이나 메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최고에 대해서는 임시적인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확정적으로 중단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를 하게 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6월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기산된다. 그리고 항상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선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호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을 하게 된다.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을 하게 되고,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최고에 대해서 채무자가 청구권의 전부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한 유예를 요청한 경우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이유는 다음 주부터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초로 최고 시에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소멸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기산을 하는 것이고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에 청구를 하는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시효 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도 조치가 있어야 되고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재고 시에 발생한다. 오늘의 복습은 여기까지.